네, 안녕하세요. 백설 고준 남자 킬리만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해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해서 시장을 조금 관망하고 있어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그러니까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이후로 세계 증시가 하락하면서 자산 시장의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밀려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의 견해들을 말씀드릴 것인데 추론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이야기들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상황들을 한 10개 정도로 나열을 해 보았고요.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증시에 있어서 하락 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침체가 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물 경제 침체가 금융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그 공포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 현재 증시 하락은 분명히 코로나19라는 이 악재가 생겨서 공포 심리가 현재 자극이 됐다는 게 포커스입니다. 분명히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은 실물 경제가 침체가 될 것이고, 이 실물 경제 침체로 인해서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금융 위기가 와서 지금 현재 증시가 하락한 게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을 했죠. 이것은 분명히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사례는 딱 2번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까지 총 3번이 되는 거고, 1968년도에 홍콩 독감이 있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 때였습니다. 자, 1968년도 홍콩 독감 때는 발원지가 홍콩이었고, 그리고 사망자가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멕시코가 발원지였고 사망자는 18,500명 정도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래와 같은 결과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가가 하락을 했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모두 다 사상 최고치에서 하락을 시작을 했고요. 자, 코스피도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미국 주가나 일본 주가의 하락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패턴 자체가. 자, 얼마나 하락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우존스 차트인데, 자,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도 9월 15일 날 파산 신청을 했었죠. 그리고 바닥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양적 완화를 해서 돈 찍어내서 주가를 꾸준하게 올렸던 거죠. 그리고 단 며칠 만에 무려 28%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락분은 2017년 5월 정도에 준하는 금액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거고요. 과연 이런 형태로 지금 금액이 떨어졌는데, 이런 형태로 금액이 떨어지면은 과연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세력들이 탈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까요? 죽어라고 일부러 금액을 떨어뜨린,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떨어졌지만은 세력들이 털고 나갈 수 있는 형태는 절대 아닙니다. 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한 2018년 9월 15일 날짜 같은 경우도 그 이전에 정보가 있었을 때 이렇게 세력들이 떨구고 나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여러 가지 기대치를 가지게 만들면서 세력들은 떨고 나가는 이런 형태를 취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서도 이런 형태로 금액을 떨구는데, 지금 현재의 하락 패턴 자체는 금융 세력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타이밍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금융 위기 오고 나서 이렇게 금액이 떨어질 때도 긴 기간 동안 54%가 떨어졌어요. 자, 이 기간은 총 515일 정도 걸린 거고요.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고를 하고 나서 170일 정도에 걸쳐서 자, 이렇게 하락을 이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은 꾸준히 양적 완화, 즉 돈을 찍어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시를 부양을 했고요.
자, 이렇게 미국은 돈을 계속 찍어내서 미국 증시를 계속 부양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죠? 달러죠, 달러. 달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또 증시를 부양한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이죠. 자, 이 차트는 일본의 니케이 지수인데 2009년도 저점을 찍었을 때 이후로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해서 최고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2009년도 저점 대비해서 최고치, 최근에 최고치까지 따지면은 한 24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이번에 하락은 3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도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정책을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가격 상승을 했던 거죠. 자, 이번에는 코스피입니다. 한국 주가고요. 꾸준히 올라간다는 느낌이 없죠. 자, 2009년도에 저점을 찍고 그리고 회복을 하다가 꽤 오랜 기간 횡보를 했습니다. 자, 2011년 정도부터 해서 거의 2017년까지 횡보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승하고 그 상승분도 2018년도에 다 토해냈던 거고요. 그래서 저점 대비 고점 같은 경우도 한국 같은 경우는 한 190% 정도 회복을 했었던 거고요. 최근에 하락하기 전 최고점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150% 정도, 153% 정도 이렇게 회복을 했었습니다.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2009년도 저점에서 고점까지 보면은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무려 337%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하면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증시 자체에 더 많은 프리미엄이 얹어져 있다. 그만큼 더 많이 돈을 찍어내서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프리미엄이 많이 있는 거고 더 많은 하락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세계 증시는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쫓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자, 이것이 전에부터 가지고 있던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금융위기가 와서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한국 증시는 생각했던 범위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한국 지수 같은 경우 이번에 가격 떨어졌던 금액 자체가 2011년도 금액하고 동일합니다. 자,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프리미엄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뭐 그게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한국은 프리미엄도 많이 포함이 안 됐지만은 그 충격 자체는 동일하게 받고 있다. 그래서 사실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크게 입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전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과연 지금 현재가 금융위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금액이 떨어져서 2017년도 금액대까지 떨어졌지만은 한국은 무려 2011년도 금액대까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을 뺀다고 하면은 더 많이 떨어질 폭이 충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런 패턴으로 금액이 떨어졌는데 이게 과연 세력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을까? 이게 과연 금융위기의 신호인가?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예요. 금융위기가 와도 이런 형태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V자 반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에 넣어놨어요. 물론 반대로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게 진짜 하락이었다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하락을 하는 기간 동안 과연 빠져나온 그 개미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얼마나 있을까, 거의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이게 빠른 타이밍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폭까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이건 엄청난 일이고요. 만약 이게 진짜 하락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물론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기회를 안 줄 수도 있다. 여기서 반등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공포에 의해서 빠져나갈 텐데 안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분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빠져나가는 경기 침체로 가버린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재선될 확률은 확실히 떨어지겠죠. 어떻게든지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뭐 그건 당연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정치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팩트고요. 또 그러기를 바라고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들을 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코로나고 선거에서는 또 이겨야 되는 거고 그게 정치인들의 또 운명이기도 할 거고요. 자, 트럼프는 12일에 30일간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봉쇄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입국 제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12일 날 트럼프가 그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과 이후에 주가가 삽시간에 빠지기 시작을 했죠.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도 이렇게 가격이 빠지지 않았는데 트럼프의 이 발언에 의해서 또 미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겠죠. 그 세력들에 의해서 이전에 빠지고 그리고 발표 또 이후에 빠지고 굉장히 삽시간에 이렇게 빠진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돼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4시 반에 트럼프는 국가 비상사태를 발표를 합니다. 아니 왜 국가 비상사태 발표 내용에 포함해서 유럽 봉쇄 정책을 같이 발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저 스스로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미국은 막대한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증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이 다음 주부터 비슷한 정책으로 자금을 투입할 예정에 있고요. 그렇게 하겠죠. 결과적으로 트럼프에 의해서 다시 증시가 회복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의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말 정도부터 해서 월가 쪽에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어요. 제가 전에도 방송 내용에 뉴스 이야기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내용인데 현재 미국의 증시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서가 아니라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의해서 계속해서 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해서 이것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이것은 최소한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끌고 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자, 모든 주가들이 지수 발표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지수 발표를 미국 정부에서 하죠. 그래서 그 지수 발표를 잘 하고 그리고 돈을 계속해서 투입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작년 연말부터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게 골마 터져서 이게 빠질 수밖에 없다.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미 정부 입장에서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수를 쓸 수 있냐면은 어차피 한번 포기를 하자. 이게 끌고 가다가 미 대선 몇 개월 전에 터져버리면은 이건 트럼프한테 악재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터트려서 어느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이것을 끌고 올라가서 미 대선에서 승리하자. 이런 정책을 트럼프가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월가 쪽에서 한번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중에 몇 번, 한두 번 정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지만은 만약 이 시나리오가 맞다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는 충분히 있지만은 다시 반등을 시작하지 이거 자체가 금융 위기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 금융 위기에 일어났던 하락 패턴도 아니고 이런 패턴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상 최고치의 하락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형태라고 하면은 다시 정책이 좋은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것을 끌고 올라가면서 트럼프가 다시 인기몰이를 하지 않을까 이런 하나의 소설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가설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8년 말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가 있었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하락했다가 회복하는 이제 모양새를 이제 가져갔었고요. 자, 이때는 하락폭이 16% 정도 됐었네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16%가 하락을 했고 다시 또 짧은 기간 동안 회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충분히 여기서 가격이 더 다운될 수도 있지만은 그냥 패닉 상태에서 이 시장을 보지 말고 약간 객관적인 상태에서 또 다른 시나리오,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또 다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다섯 번째, 유가 하락이 뭐 심하게 있죠. 자, 유가 하락 자체를 코로나로 인한 실물 경제 침체, 그러니까 공장들이 실제로 안 돌아가고 실물 경제 자체가 안 돌아가서 정말 기름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락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슬픈 현실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가 실물 경제 침체가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올 거라는 공포가 있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들어오는 정보들에 의하면은 조만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파산할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뭐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곤 있어요. 한국도 사실은 얼마 견딜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기업들도 많을 거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유가 하락으로 떨어질 만큼의 상황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이 떨어진 이유 자체는 석유 수출 국가 오펙하고 비오펙들이 지금 기름 자체 생산 자체를 감산을 하기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자체가 실패를 했습니다. 현재 반대로 아예 기름 생산 자체를 늘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데가 바로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그러면 현재 유가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브렌트 오일 쪽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에 와서 금액만 볼게요. 떨어진 금액 무려 39%, 40% 정도가 단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유가가 53불에서 배럴당 32불까지 떨어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현재 미국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생산 원가가 30달러에서 50달러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불 정도에서 버틸 수 있는 기업은 5군데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미국 셰일가스 에너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파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25개, 18년도에 28개, 2019년도에 42개 정도의 업체가 이렇게 파산을 한 거죠. 그래서 금액을 계속 다운하면 다운할수록 지금 미국에서는 셰일가스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망해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증산을 하겠다. 이 부분은 실제로 증산을 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모르겠지만은 미국에 대한 셰일가스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는 코로나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 전략 비축유를 구매해라. 그것도 아주 싼 금액에 구매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러시아와 사우디 증상 계획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브렌트유가 4.9% 정도 반등을 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4불, 굉장히 낮은 금액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금값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실물 경제 침체로 인해서 현금화를 하려는 성향이 더 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가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등으로 예상하는 투자 세력들이 투자 종목을 이렇게 변경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값이 얼마 정도 하락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맥스 쪽 골드, 자, 여기가 코맥스 쪽 골드 시세이고,
1700불 정도 찍었던 게 현재 1500불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사상 최고치를 찍은 상태에서 11.8% 정도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도 하락한 비율 자체가 가장 적은 게 금이었고요. 자, 금융위기가 올 것을 대비해서 금이라는 안전 자산으로 우리가 이제 피난처 역할로 금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는데, 현재 하락분 자체가 어떤 이유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게 실물경제 침체로 인해서 현금화 하려는 그 성향 때문에 대부분 팔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투자처 30% 50%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새로운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서 일단 현금화를 한 건지, 그 상황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금도 같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게 팩트고요. 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인 금값하고 커플링이 되지 않고 주식하고 현재 커플링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하고 이란이 정치적인 공세가 있었을 때 군사적인 공세가 서로 있었고요. 그 시기만 해도 금값하고 비트코인이 커플링이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희망의 회로를 우리가 가졌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값하고 커플링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식하고 커플링 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고요. 자, 어제 저녁에 미국 시장이 열리면서부터 해서 제가 비트코인하고 주식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주식 가격을 보면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몇 시간 동안 했었고, 정말 주식 가격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작은 움직임에서 마저도 커플링이 되고 있는 것을 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주식하고 계속 커플링이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로서는 주식과 비트코인이 커플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식 가격 자체를 보조지표로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은 분명히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의 세력들이 주식시장의 공포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공포가 이용이 됐기 때문에 개미들, 그리고 실제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 자체가 비트코인과 주식이 커플링이 된다, 단기간이지만은 그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짧게나마, 아니면은 상황 봐야겠지만은 최소한 짧게나마 이렇게 커플링이 되고 있는 것은 팩트이고요. 분명히 어느 순간 이것도 깨집니다. 자, 여기서 또 관찰 포인트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에 대한 세력들이 주식에서 일어나는 공포 자체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관찰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과연 진짜 경기 침체가, 실물 경제 침체가 왔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기를 누릴 수 있을까? 그 부분은 굉장히 의문점이에요. 그 부분은 뒤에서 뒷부분에 멘트를 남겨놨는데, 비트코인하고 분명히 다른 암호화폐 중앙화가 되어 있고 자본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장 내에서는 이 두 개를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하고 다른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이 충분히 달리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찰 포인트도 하나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 이틀 만에 무려 50%가 빠졌습니다. 가장 많은 하락을 했었는데 그 이유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0년 전에 비트코인 채굴자 지갑에서 무려 1000BTC가 현금화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자체를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에서 나왔다, 이런 식의 뉴스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공포가 더 많이 자극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과연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인가? 전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000BTC 해도 많은 금액은 아닌 거고, 이 지갑에서 거래소 계정으로 움직였다 해서 그게 팔렸다? 그것도 퀘스천 마크고요.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는 현재 80만 BTC에서
100만 BTC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BTC가 거래소 계정으로 움직였으면 나머지 물량들이 그 지갑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10년 전에 트랜잭션이 있었던 지갑이고 10년 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10년 만에 움직였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과연 팔렸을까? 의문이고요. 아니면은 세력들이 공포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선보였을까? 의문입니다. 자, 이 지갑 주소가 비트코인이 1000개가 움직인 주소입니다. 현재 밸런스는 하나도 없는 주소고요. 80만 개, 100만 개가 들어있는 지갑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송 받았던 게 10년 전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게 3일 전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전송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토탈 1000BTC가 되는 거고요. 사토시 지갑으로 이렇게 추정돼서 이렇게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들은 2일 전에도 이렇게 있었지만은 2018년에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토시 등장해서 수만 개의 이동이 포착됐다. 10년 전에 이렇게 사용했다 해서 이게 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이지 않습니다. 현재 유명한 개발자들, 그들도 다 사토시가 이렇게 10년 전에 활동했을 때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 했던 사람들이 사토시만 절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주 여러 명이 있었던 거고, 그 움직임을 가지고 충분히 1000BTC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거래소로 움직여서 공포 심리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세력들이 훨씬 더 많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은 현재 알 수가 없고요. 단지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었던 최초의 지갑 주소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갑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지갑을 봐도 그다지 많은 비트코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계정 자체가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계정이고, 현재 68 정도의 비트코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전송을 받았던 것 자체는 4시간 전이고, 최초로 받았던 것은 11년 전이고, 그냥 누군가가 막 보내는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팩트는 뭐냐면 10년 전에 비트코인 채굴자 지갑으로 추정되어 있던 그 지갑에서 1000BTC가 거래소로 이동을 했다. 이게 그냥 팩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팩트 아니고요. 이게 현금화가 된 게 맞다? 이것도 팩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채굴했던 매우 중요한 인물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현금화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공포 심리를 충분히 자극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설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이 공포 심리를 자극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하면은 이 시기에 이런 지갑에서 이 비트코인을 여러 개의 거래소로 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단 이틀 만에 5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롱으로 걸어놓은 물량들은 전부 다 청산을 하게 됩니다. 고점에서 떨어질 때 2배수만 해놓은 사람들도, 저배율이죠. 2배면은 전부 다 청산을 당했다. 결국에 노름판에서 돈을 벌고 있는 것들은 딜러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비트맥스 선물 거래소에서 단 이틀 동안 강제 청산 당한 비트코인의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비트맥스에는 여러 개의 상품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리플 상품도 있고 비트코인 상품도 있고 뭐 여러 개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이 한 가지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이틀 동안 청산당한 금액입니다. 오늘 하루 거를 뺀다고 해도 한 40만 불 정도 오늘 하루치를 빼볼게요. 자, 뒤에 빼더라도 14억 달러 정도가 비트맥스 한 상품에서 청산이 됐어요. 롱으로 베팅했던 게 전부 다 청산이 된 거죠. 그러면은 한 개의 비트코인을 뭐 600달러 6000달러 정도로 대충 잡을게요.
그러면 무려 23만 3,333개의 비트코인이 청산을 당한 겁니다. 10년 전에 이동했던 1000개의 비트코인 자체도 어마어마하다. 이게 뭐 시장이 팔리면은 가격 하락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겠다. 이런 공포가 뭐 들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청산되는 이 비트코인 개수는 더 많다는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 하나의 선물 시장 거래소에서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나머지 전부 다 합친다면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름판에서는 항상 딜러만 돈을 번다. 그래서 딜러에게 돈을 뺏기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항상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딜러가 판돈을 다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또 딜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과연 당연히 차트의 그림을 만들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새로운 개미들이 들어오게 판을 또 꾸미겠죠. 자, 분명한 것은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전체 시총 자체가 별로 크지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금융 세력들이 이 시장을 가지고 놉니다. 시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융 세력들이 특히 선물 시장 자체가 현물 시장을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이게 하나의 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만은 올리고 싶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 친구들이 올릴 수 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10입니다. 10은 극심한 공포 상태에 있는 거고요. 자,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날짜로 보니까 공포 탐욕 지수가 8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매일 보는 게 아니고 가끔 이렇게 보는데 제가 육안으로 본 숫자 중에서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현재가 공포 심리가. 현재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은 2019년 8월 22일 날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가 5. 이게 가장 이제 큰 공포였고 그 다음 공포가 현재의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공포스러울 때 시장 안에서 그대로 공포스러워가지고 그냥 쫄고 있으면 안 돼요. 얼른 밖으로 시장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시장을 이제 다시 한번 봐야죠. 투자자니까. 그럼 얼른 또 고민해 보셔야죠. 이게 과연 내가 투자할 만한 게 맞는가? 이게 과연 자산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진짜 바로 없어져 버리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나가야죠. 지금이라도 나가야죠. 쳐다보지도 말아야죠. 근데 이게 다시 사이클을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다른 자산들과 같은 자산으로 평가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물론 더 지금 현재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연 이게 오를 것인가 스스로 이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스스로 이걸 자산이라고 판단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워런 버핏의 이야기가 여기서 또 나와야겠죠. 공포의 사고 환희에 팔아라. 공포의 사고 환희에 팔아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자금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능력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의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과연 이게 자산인가? 비트코인이 자산인가? 그리고 이 자산은 과연 어떠한 사이클을 계속 그릴 것인가? 떨어지고 또 언젠가는 오를 것인가? 그리고 내 돈에 대한 성격은 이 기간을 참을 수 있는 자금인가? 그것을 판단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급한 자금을 가지고 긴 사이클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 투자자라면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현재 이 공포스러운 시장 안에서 같이 공포스러워하고만 있다고 하면은 안타까울 뿐이에요. 어서 시장 밖으로 살짝 나와서 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장 밖으로 내 멘탈이 나와서 이 시장을 내려다보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의문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뭐가 틀렸을까? 다시 한번 공부하는 자세, 그리고 체크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투자자의 자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방송을 했더니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많이 가버렸네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상당히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커뮤니티 쪽에 제가 2개의 글을 남겨놨으니까 다음 방송도 이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대한 내용은 이 안에서 다 뭐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세계 증시 패닉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에서 출발된 게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팩트예요. 코로나19에서 시작되었고 그 공포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지 금융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증시는 코로나19가 확장세가 꺾인다면은 이것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을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가지 가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도 그 가설을 100%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관찰 포인트이고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반대적 시나리오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반대적 시나리오도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참고 사항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뭐 여러 가지 팩트들을 찾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미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제 의견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의 의견으로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그리고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시려고 노력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